안녕하세요. 내과 민희석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설명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써있는 대로 올해 2025년에 필기는 또 보시겠죠? 실기는 2024년에 보시고 대부분 25 의사국가고시 대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최근 한 2, 3년 시험을 리뷰해보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필기 다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실기 얘기를 먼저 해보면 작년 실기 시험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 예전에 이미 한 번씩 출제되었던 케이스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사실 뭐 어떤 케이스가 나오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바로 최근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재작년에 나온 게 작년에 뭐 그대로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시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도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 뭐 어떤 학교에서 최근 7기 시험 준비하는데 최근 2년치 케이스를 집중적으로 준비한다. 이거는 되게 이상한 겁니다. 최근 2년치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 뭐 한 10년 동안 10년 실기 시험 시작한 10년이 넘었지만 뭐 처음부터 그걸 보란 얘기는 아니지만 과거 한 10년 동안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거 10년 동안 나왔던 케이스에서 더 이상 이제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언젠가 그게 5년 전일 수도 있고 4년 전일 수도 있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케이스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 뭐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기보다 다시 나오고 있다. 케이스가 사실 매년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한 케이스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 작년의 특징을 한 가지로 얘기하라 그러면 케이스가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케이스들이 매우 평이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점수가 상향 평준화됩니다. 절대 점수 자체가. 그래서 작년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이제 페일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평이한 항목에서 페일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어려운 항목보다 정말 무난하고 누구나 어떤 병인지 쉽게 맞추고 다들 쉽다고 생각하는 항목에서 페일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다 점수를 잘 받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거의 특별한 게 없으면서 점수가 다 상향평준화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뭘 특별히 잘해야 되는 거의 중요성은 없어지는 거고요. 거의 다 잘하기 때문에 누가 이제 원래 그렇긴 하지만 누가 실수를 하냐라는 거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남들 다 물어보는데 나 혼자 뭘 빼먹었어. 뭐 그럼 바로 안 좋은 결과로 연결되는. 그래서 과거에는 그거를 만회할 만한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만회할 만한 기회들이 거의 없다. 사소한 실수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그래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얼마나 잘 물어보고 진단을 잘 맞추고 교육을 잘하고 이런 게 최근에 점점 중요해져 왔었다면 최근 한 1, 2년 사이부터 제가 느끼기엔 다시 환자 의사 관계 점수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항상 그 유행이 있거든요. 실기 시험도. 초창기에는 환자 의사 관계 점수가 당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환자 의사 관계 점수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이런 학문적인 내용, 어떤 걸 잘 물어봤다, 교육을 올바로 했다, 진단을 잘 맞췄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 이제 케이스가 평이해지면서 이 점수 차이가 다시 환자 의사 관계 점수에서 점수 차이가 또 나기 시작하고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환자 의사 관계 점수를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거 보시고요. 이런 거죠. PPI 점수라는 게 효율적으로 잘 물어보았다. 유도 질문, 복수 질문 하면 안 되고 개방형 질문, 확인, 중간 요약 뭐 이런 거 있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대꾸하기, 이걸 리액션이라고 하죠. 환자가 뭐라고 대답했을 때, 아, 네, 그러셨군요. 힘드셨겠네요. 뭐 이런 것들. 경청하는 자세, 눈 맞춤, 말 가로채지 않기,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 공감 표현, 환자의 입장 파악. 네 번째, 쉽게 설명하였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또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되고요. 어려운 단어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 기회를 줘야 되고요. 쉬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쉬운 말을 써야 된다. 환자분 호흡곤란 있으세요? 뭐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숨이 차세요? 이게 더 좋은 표현이죠. 마지막에 뭐 자기소개, 일상대화, 존중, 자신감, 신뢰감 뭐 이런 거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하여튼 더 중요하다. 필기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이것도 좀 되긴 했어요. 몇 년 되긴 했는데 필기 시험에도 특징은 뭔가요? 실기랑 비슷합니다. 이게 계속 새로운 케이스, 얕냈던 거, 똑같은 뭐 말라리아지만, 계속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피해서 계속 내었다면, 이제 더 이상 낼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이제. 시험 문제 공개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새롭게 출제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뭐 그대로 복사해서 나오진 않죠. 당연히 57세면 뭐 55세로 바뀌고 뭐 성별이 바뀌기도 하고 조금씩은 당연히 바뀌죠. 근데 똑같은 K 질병에서 똑같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 많이 늘었다. 바꿔 말하면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예전에 비해 훨씬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기출문제만 풀면 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게 계속 출제가 되니까. 근데 이제는 그러기보다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작년께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2년 전, 3년 전 언젠지 모르지만 나왔던 케이스들이 다시 출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 기출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 대신 그걸 뭐 최근 한 1, 2년치 보고 뭐 똑같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과거에 나왔던 전체적인 진짜 길면 길수록 좋죠. 몇 년치를 봐야 되나요? 그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오래 보면 오래,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과거에 나왔던 것들을 보고 이런 문제여서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된다. 기출문제가 원래도 중요했지만 훨씬 더 중요해졌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학생 때 배우는 모든 범위에서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폐암의 치료, 폐암으로 진단이 됐어요. 뭐 폐암에서 TNM 스테이징을 해서 이 환자에서 뭐 있을까요? T4, N2, M0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치유 어떡할래? 그래서 뭐 CCRT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폐암 같으면 폐암의 어떤 합병증 말고 일반적인 폐암의 치료, 수술할 수 있냐 없냐, 뭐 항암 치료를 어떤 걸 할 거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오히려 처음에 이제 엑스레이 찍었는데 폐에 어떤 노듈이 보이네? 이게 폐암인지 아닌지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폐암인지 아닌지 감별 진단을 해가는 과정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기출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것도 도움이 되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런 거는 내가 풀어봤는데 나오질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마지막에 이제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여러분한테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과거 10몇 년치의 모든 국가고시랑 그 다음에 임종평 문제를 다 풀어봤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시험에 나온다. 이런 부분은 죽었다 깨나도 시험에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마 제가 도움을 드리는 큰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과거처럼 아주 옛날처럼 시험 문제가 자 다음 중 무슨 질환에 대해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러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 세 남자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왔다. 근데 며칠 전부터 뭐가 있었고 다리가 부었고 뭐가 어쩌고 막 케이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를 보고도 내가 공부한 거랑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보고도 내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다 파악해서 정리했어.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도대체 어느 파트에서 나온 건지, 어느 파트에 어느 질병에 뭘 물어보는 건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또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환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환자를 보는데 환자가 나 무슨 병이고 어떤 건지 이렇게 물어보러 왔어요 하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파트에서 출제된 것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문제도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는 걸 풀면 그거는 실력이 안 늘죠. 나 지금 신부전 풀고 있어. 그럼 뭐 그건 다 신부전에 대한 문제라는 걸 알고 풀고 있는 거잖아요. 나 지금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단원 풀고 있어. 그럼 보나마나 그냥 다 아드레날 인서피션시에 대한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시험 문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웨스트햄에서 남자 환자가 속이 미식거리고 토해서 왔다. 근데 여기서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바로 떠오르겠어요? 힘들지. 그래서 케이스를 보고 그걸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단원별로 돼 있지 않은 랜덤하게 나오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걸 이용하든 간에. 당연하게도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하고 똑같이 출제가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 관찰이 답이란 얘기죠. 사진도 엑스레이나 뭐 심전도 같은 경우에도 문제 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뭐 정상이라던가 뭐 정상은 아니어도 시험 문제 답고 아무 상관없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사실 이거는 실제 케이스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제 환자를 보는데 뭐 엑스레이 찍거나 심전도 찍었다고 다 이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정상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게 또 특징이긴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이 문제를 풀고 그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지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원별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거만 하고 나는 이제 공부 잘했어 다 외웠어 라고 하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 단원별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몇 세 남자 환자가 무슨 증상으로 왔다 이러고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슨 병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도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뭐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임박해서 준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양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시험 직전에 따로 또 준비할 것들도 워낙 많고 그래서 좀 빠른 시기부터 케이스 나눠서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해 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문제풀이 강의 때는 이제 문제를 푸는 능력, 그 요령,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 케이스는 제가 이따 왜 보여드리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기출문제입니다. 58세 남자가 의식이 저하돼서 왔다. 의식이 저하돼서 왔네. 신경과 문제인가? 무슨 문제인가? 뭐 이러고 있겠죠? 근데 혈압도 괜찮고, 맥박도 괜찮고, 호흡도 괜찮고, 사지 운동이나 감각에도 이상은 없고요. 신경학적인 이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줄에 써있는 피부 긴장도가 정상이고 오목 부종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진단은 오른쪽 폐에 덩이도 왜 나왔는지 또 나올 겁니다. 진단은 여기까지 읽어도 모르겠죠. 그럼 랩을 봐야죠. 저혈당은 아니고 나트륨 수치를 보니까 118밖에 안 되네요.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상치 다 안 줍니다. 기본적인 검사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정상치. 나트륨이 118밖에 안 돼요. 소디움이. 그러니까 하이포나트레미아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이포나트레미아에 의한 의식저하구나. 그래서 항상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면 첫 번째 문장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의식저하, 하이포나트레미아에 의한 의식저하. 진단을 물어봤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이포나트레미아의 감별 진단이라는 문제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하이포나트레미아의 감별 진단이구나. 그럼 거기서부터는 사실 거의 눈 감고 풀듯이 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이포나트레미아의 감별 진단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볼륨 스테이투스에 따라서 하이포볼레믹하냐, 유볼레믹하냐, 하이퍼볼레믹하냐 라는 걸로 우리가 감별을 하고, 세 번째 줄에 피부 긴장도가 정상이고 오목부종이 없었다는 얘기는 유볼레믹하다는 얘기고요. 유볼레믹한 하이포나트레미아에 SIDH,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하이포사이로이디즘 이런 게 있는 거죠. 결론을 얘기하면 그 답이 이제 5번인 거죠. SIDH. 그러면 콜티졸이나 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걸 왜 줬는지도 이해가 되고요.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뭐 하이포사이로이디즘 감별해야 되니까. SIADH인데 세 번째 문장도 아까 이해를 했었죠. 그리고 폐에 덩이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죠. 스몰셀 런캔서에 의한 SIADH 케이스구나.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를 푸는 과정이죠.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아니면 뭘 갖고 공부해야 될까요? 뭘 갖고 공부해야 될까요?는 좀 어려운 얘기다. 일단 시험 문제는요, 뭐 안타깝지만 해리슨 또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이런 데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해리슨을 다 볼 순 없잖아요. 근데 해리슨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나요? 이런 감별 진단과 관련된 플로우 차트입니다. 이거 최신판은 아니고 옛날판이긴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이포나트리미아의 감별 진단. 제일 먼저 플라즈마 오스모랄티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ECF 볼륨을 봐서 증가했는지 정상인지 감소했는지로 구별을 한다. ECF 볼륨이 정상인 하이포나트레미아에는 SIDH, 하이포사이로이디즘,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내과 정리 강의, 나중에 여름에 문제풀이 강의, 특히 내과 정리 같은 경우에 주 내용은 뭔가요? 해리슨입니다. 자, 말라리아 예방약제 얘기고요. 말라리아 예방약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나올 수 있는 어떤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들이 다 나왔습니다. 어차피 조합이 뻔하기 때문에 중부 아프리카로 여행 간다. 예방약이 뭐니? 메플로킨, 독시사이클린, 아토바콘, 프로구아닐 이런 것들이 있죠. 다 5번 이런 거예요. 자, 예방의 경우에 임산부냐 아니냐, 그리고 클로로킨 센시티브 말라리아를 물어보는 적은 거의 없으니까 클로로킨 레지스턴트 말라리아겠죠. 근데 또 메플로킨까지 내성인 지역이 있죠. 동남아시아 쪽에. 그런 지역도 외워야죠. 그런 경우에 메플로킨을 못 쓰니까 나머지 두 개 써야 되고, 임산부에서는 메플로킨만 쓸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시험에 다 나오죠. 이거 다 나온 다음에 어떤 것까지 나오냐? 안 쓰는 것도 나옵니다. 푸켓에 놀러 간다. 말라리아 예방약제는 필요 없음이죠, 답이. 필요 없음. 있던 문제도 나옵니다. 사실 이 과거에는 이렇게 정말 새로운 것들이 계속 출제됐거든요. 과거에 안 냈던 것들. 똑같은 부분이지만 다른 내용.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더 새롭게 낼 게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 이거는 이제 푸켓,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휴양지로 알고 있는 곳은 다 말라리아 예방약 필요 없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생각보다 시험 문제는 이 해리슨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 원래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플로우 차트, 테이블 이런 게 엄청 중요하고,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강의하는 강의 슬라이드의 거의 대부분은 해리슨의 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는 거다. 자, 내과 전반적인 학습 전략입니다. 자, 양이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9개 분과나 되고요. 사실 IDA 그러면 소아과에서도 IDA 나오잖아요. PSGN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외과 같은 경우에도 콜레시스타이티스 이런 거 외과에도 나오고 내과에도 나오고, 위암 내과에서도 가르치고 외과에서도 가르치고, 겹치는 내용이 또 많습니다. 다른 분과랑.
그래서 겹치는 내용까지 포함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 임상에서는. 언제 공부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거기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시작하시겠죠. 이 국가고시를 준비한다라는 걸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실기시험 보고 나서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대학 입시 준비하는데 고3 2학기 때부터 준비해야지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빠를수록 좋죠. 전 진짜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본과 뭐 3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본과 4학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해야 된다. 생각보다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남들도 똑같이 준비한다. 내가 남들보다 점수를 잘 받으려면 남들보다 더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한 그 8월달 이제 실기시험 직전에 왜 전국 단위 임종평 보잖아요. 그 임종평 전에는 확실히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때 시작하는 게 절대 아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출문제를 많이 탑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요. 시험에 나오는 병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게 나오고 어떤 게 나오지 않는지.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가 누구나 아는 중요한 병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무조건 나오는 게 있는 거고요. 별질환이. 뭐 심근경색이 설마 올해 안 나오겠어요? 뭐 부정맥 같으면 심방세동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100% 나오는 것들을 100% 맞출 수 있게 먼저 정리를 하는 거죠. 100% 나오는 것도 내가 아직 정리를 못했어. 근데 뭐 한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를 공부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00% 나오는 병부터 일단 공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씩 넓혀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부는 절대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병부터 시작을 해서 내 공부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거다. 복시 문제, 임종평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임종평은 특히 그 여름에 보는 1차 임종평 위주로 보시면 돼요. 문제 보고 답 보고 이해했어 라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천천히 잘 뜯어보시고 그 주변의 내용을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눈 감고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외워야 됩니다. 자, 분과별로 보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소화기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과수한 소화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없죠. 사실 암기 위주고요. 암기 내용도 크게 어렵진 않고 여러분도 뭐 익숙한 편이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간 기능 검사 같은 거 해석하는 거 기본적으로 공부해놔야 되고요. 뭐 간경화, 간경변에 의한 합병증 뭐 무조건 출제되니까 이 부분은 꼭 자세하게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순환기내과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심전도, 부정맥 뭐 이런 거 하다가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빨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공부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잠시만요. 네. 그래서 자꾸 뭐가 오냐.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순환기랑 이 네프로, 신장 파트의 특징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이해해야 될 게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많습니다. 뭐 진찰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무슨 경정맥의 A 웨이브, C 웨이브, 뭐 ACXY, XVY 헷갈린다 이제 하도 안 봐서. ACXVY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말이야? 뭐 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느라 허비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호흡기내과 특별한 건 없습니다. 호흡기내과도 순환기처럼 조금 앞부분에 총론 파트
신체 진찰 파트랑 폐기능 검사 이런 것들이 전체 호흡기 전체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부분 걸 잘 정리해두면 강론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좀 지겹긴 하지만 앞에 총론 파트 순환기도 그렇고 호흡기도 그렇고 총론 파트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신체 진찰하고 폐기능 검사 얘기예요. 신장내과, 신장내과도 이거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강론이라고 할 건 별로 없어요. 사실 앞에 뭐 산염기, 전해질 이상, 뭐 플루이드 렉과 이런 것들 쭉 하고 나면 뭐 급성신부전, 만성신부전 하고 나면 뭐 GN이라고 하죠. 사고체 신염. GN 정도 하고 나면 나머지 몇 개 없어요. 이게 다예요, 사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앞부분에 시험이 많이 나오고 생각보다 공부할 것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디오처럼 좀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파트입니다. 문항수가 카디오는 많기라도 하지 네프로는 시험 문제 수가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 대비 뭐라 그럴까요? 성적이 제일 효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뭐 시험 직전에는 사실 공부할 만한 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디오 네프로는 좀 이른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총론 부분 시험이 많이 나온다. 뭐 예를 들어 뭐 하이포칼레미아 간별 진단 100% 나오죠. 하이포칼레미아 간별 진단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통으로 외워야 됩니다. 완전히. 그 해리슨에 있는 플로우 차트를 완전히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이포칼레미아 간별 진단 문제네? 하면 시작. 그래서 혈압이 높아요? 정상이에요? 혈압 정상. 메타볼릭 알칼로시스예요? 애시도시스예요? 메타볼릭 알칼로시스. 그럼 유린 클로라이드 봐야지. 유린 클로라이드 10 미만. 구토. 20보다 크네? 바터, 지텔만 아니면 이뇨제. 바터랑 지텔만은 어떻게 감별하지? 유린 칼슘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저는 뭐 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당연히 다 통으로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아예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내분비내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평이하죠. 문제 스타일도 거의 똑같고 바뀔 것도 없고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뭐 당연하게도 뭐 갑상선, 당뇨, 이상지질혈증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당뇨랑 갑상선 질환이에요. 제가 여기서 그냥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우리가 억제검사, 자극검사 있잖아요. 억제검사, 자극검사 이 기준치 시험에서 안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크로메갈리 뭐 이런 거 진단할 때 포도당 부화해서 이 경구당 부화 성장 호르몬 억제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때 억제 검사 할 때 기준이 1이에요. 그로스 호르몬 수치 1보다 작아야 정상이다. 뭐 이런 건데 그런 1이라는 수치를 주나요? 안 줍니다. 뭐 아드레날 인서피션시에서 우리가 Rapid HTH 스티뮬레이션 테스트를 해서 뭐 18보다 커야 정상인데 18보다 크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으면 콜티졸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드레날 인서피션시다. 이 18이라는 숫자를 주나요? 안 줍니다. 이런 기준치 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내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떤 거는 레퍼런스를 주고 어떤 것들은 안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 레퍼런스 안 주는 것들은 명확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억제검사, 자극검사는 안 줍니다. 기준 다 외우셔야 됩니다. 혈액종양내과는 암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혈액종양내과지만 혈액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빈혈, 응고장애 여기서 대부분이 나옵니다. 종양학에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유일하게 나오는 게 우리가 온콜로직 이머전시라는 파트에 있어요. SVC 신드롬, 뭐 하이퍼칼세미아, 튜머 라이시스 신드롬, 스파이널 코드 컴프레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쪽에서만 좀 출제가 되니까 주로 혈액종양 내과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빈혈과 응고장애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염내과 어렵죠. 사실 감염내과가 저는 제일 뭐 가르치기도 어렵고 왜냐면 다 암기라서 이거 뭐 어떻게 뭐 이론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염내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최소 분류가 기본입니다. 분류를 제대로 모르면 예를 들어 파상풍을 일으키는 균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뭐 아예 모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이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애가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세균이죠. 그럼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럼 양성이죠. 알균인지 막대균인지 막대균이죠. 혐기성인지 호기성인지 혐기성이죠. 스포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균의 분류는 가장 기본입니다. 감염내과 공부의 시작이 뭔가요? 세균의 분류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공부하는 게 헛걸음입니다. 그거에 따라 항생제가 달라지니까. 그런 거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류마티스랑 알레르기 문항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류마티스는 문항수가 적은데 문제도 좀 평이한 편이에요.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것들이 출제가 되고 어렵지 않게 출제가 돼서 정말 유명한 중요한 거 위주로만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쉽게 풀 수 있고요. 알레르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공부를 한다고 맞추기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집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주말 강의 어떻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나요? 일단 일정은요, 2월 달부터 해서 내용 강의를 한번 하고요. 여름에 문제풀이 강의하고, 이제 11월, 12월에 마무리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이 뭔가요? 과거에 일단 나왔던 기출문제들과 임상의학 종합평가 문제를 다 분석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가르쳐 드린다. 그리고 사실 이게 나오는 부분이 대부분 해리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 답이 이거고, 왜 이 문제에서 이런 문장들을 주어지고,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푸는 건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린다. 혼자 공부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서 하여튼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그건 전 정말 자신 있습니다. 강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요. 두서없이 좀 길게 설명했지만 정말 올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